안녕하세요. 저 2014년도 3월 1일 연구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 들으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듣는 내용도 있고요. 새로 듣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험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시험을 보면서 자기가 쓴 게 없었다. 괜히 미안해하고 그러시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한테 미안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한테 미안하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옆에서 나중에 보시면 그런 것들도 충격요법인데요. 다른 사람이 쓰는 거 옆에서 볼 동안 자기는 아무것도 못 쓰면요. 시험장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런 기분을 조금이라도 느끼시라는 거고, 절대 지금 힘들죠? 이게 조금씩 느껴지다 보면 나중에 안 힘듭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 그런 답안지 쓴 것도 한번 보시고, 왜냐면 똑같은 입장에서 어차피 시험장 가서 똑같이 하는 역할하고 똑같거든요. 다른 사람이 쓴 답안지를 보고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도 배우실 수가 있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오신 분이 한 11분 정도 되시는데 답안지를 한번 이렇게 살짝 봤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답안지 형식에서 맞춰서 쓰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일단 차이가 나는 겁니다. 등산을 가는데요. 등산복을 입고 등산을 가는 거고 아닌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운동 잘하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등산 가서 예를 들어 날씨가 추워진다든가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 대체를 못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지에 쓰시던 분들은 답안지하고 똑같은 형태. 시험장 가서도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맨날 쓰던 거니까. 근데 이제 그냥 연습장에 쓰시던 분들은 눈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쓰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21줄이고, 그 다음에 그림 쓰면은 1번, 2번, 3번 해가지고 그림 넣어서 쓸 거고, 그림도 배치를 몇 줄에서 그렸던 건데, 그거를 그냥 그 종이 아낀다고 이렇게 쓰시다 보면은 나중에 거기서 배치하느라고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파일로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시험에 가서 쓸 수 있는 그거를 직접 출력을 해가지고 시험장하고 똑같은 분위기에서 한번 30분 동안 시험을 보시다 보면 나중에 100분을 보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100분을 보시면 되게 힘듭니다. 왜냐면 쓸 게 없거든요. 딱 보는 순간.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를 하다 보면요, 이 100분이 부족합니다. 쓸 거는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시간 안에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얼마만큼 쓸 것인지를 딱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보고 여기서 답안지를 얼마만큼 쓸 것이냐. 그럼 시간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톱워치를 갖다 놓고 한 번씩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30분에 여러분한테 10문제를 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문제를 쓰기가 힘듭니다. 한 3페이지 정도 동안에 10문제는 뭐냐면 조금 이따 보여드린 것처럼 키워드 정도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잘 쓰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고 여기는 좀 그림이 좀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림은 본인들이 채워넣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런 그림을 채워넣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 개의 답안지를 보시다 보면요, 형태는 모방을 합니다. 모범 답안을 보고. 근데 거기서 차이 나는 건 벌써 그림이 차이가 납니다.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구력이 있다 없다. 그럼 우리가 딱 보면 뭡니까? 저 사람이 운동을 하면요, 폼부터 봅니다. 폼 딱 보고 저 사람 폼이 나오면 저 사람 잘하는 사람이야.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딱 답안지에 그림이 딱 있으면요, 그림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그 내용을 알고 그린 사람이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림이 있고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서 좀 수식이 들어가고 도표가 들어가고 그러면 한눈에 딱 보이죠. 그래서 이제 배치하는 부분, 글씨는 제가 보기에 악필은 없더라고요. 못 알아보시는 분. 가장 큰 게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고쳐드릴 수가 없으니까. 악필은 없으니까 의외로 글씨를 잘 쓰시는 분도 많고, 처음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답안지를 형식에 맞춰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 1일이니까 이제 3일절. 오늘 노는 날 아니냐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놀지는 않습니다. 지금 8월 3일까지, 약 한 23주 정도가 되는데, 지금 오늘이 두 번째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쉴 수가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해놓고는 거의 22주에서 24주 정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가정 연구반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또 사실 연구반에 환급과정을 신청하신 분도 있는데 그분이 또 편의를 봐주셔가지고, 왜냐면 연구반 환급과정을 신청하면 여기서 수업을 안 듣고 다른 데서 들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편한 장소에서 수업을 듣는 데는 또 나름대로 다른 분의 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한테 좀 더 도와주시고 서로,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나중에 남는 거는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의 어떤 친목밖에 없거든요.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삼촌처럼, 때로는 뭐 부모님처럼, 때로는 뭐 은사처럼 해가지고 저한테 뭐 교수님이라고 불러주시는데 사실 제가 교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저는 그냥 강사라고 불러주셔도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부른다고 하면 이제 누구누구 술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체도 호칭을 그렇게 함으로써 왜 기술사에서 기만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만 많이 사면 나중에 기술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농담으로. 근데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술사라고 누구누구 술사님 빨리 술 사고 그런 얘기로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기술사인데 앞에 기자만 빠졌으니까 언젠가는 될 것이다. 왜냐하면 힘들게 나와서 공부를 하시는데 그만큼의 또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추억과 그리고 어떤 좋은 경험을 남겨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점심에도 사실 제가 점심 때 이제 기숙사 모임에 갔다 왔거든요. 지금 그 발송배전 합격하셨던 분들 가가지고 요즘 어떻게 지금 시장 상황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기숙사를 땄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그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는 여러분 주위의 분들이 여러분을 앞으로 부자 되게 하실 분이니까 술사라는 명칭도 붙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www.김태훈.com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연구반 수업을 듣고 계시지만 기본반을 6개월 동안 들으실 수 있는 과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냥 들으시는 데는 부담이 없습니다. 100점짜리 만점이 아니라 한 7, 80점 정도 되는데 50점짜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 하는 그 기본반 강의하고 비추어 봤을 때 100점만큼의 강의는 아니더라도 7, 80점이고 또 무료니까. 또 지방에 계신 분들 또 아니면 또 현장에서 일하시거나 아니면 출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 힘드실 때 이런 동영상을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공유를 했고요. 오늘만 해도 벌써 5분이 카피를 해가지고 가셨으니까 인터넷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운을 받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초급 버전을 일단 오픈을 할 거고 6개월이 지나면은 지금 학원 강의가 계속 지금 이번이 5번째 강의가 되는데 그러면 3번째, 4번째를 지금 틀어주고 있는데 5번째 게 이제 올라오게 되면 3번째 게 또 빠져나갑니다. 그럼 그 3번째 강의도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니까. 왜냐면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예 시간이 없어서 학원을 못 나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오픈을 했던 거고, 웹하드 쪽에 보시면 또 자료들이 많이 올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조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다른 학원에서 다니시면서 받으셨던 그런 좋은 자료들 또 주시면 같이 공유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드리도록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주소고요. 여러분들의 그 교재는 동일출판사 지성호 기술사님하고 유상봉 그 전력기술인 협회장님이 같이 쓰신 2012년도 판입니다. 2006년도 판이 있는데 어떡하나요? 상관없습니다. 2006년도 판이 900페이지고요. 2012년 판이 10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페이지 때문에 돈 주고 사야 되냐? 그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돈 주고 안 사셔도 됩니다. 문제는 한 10문제 정도 추가가 됐고요. 나머지 이 관연도 문제가 한 10회분 정도가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됩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옛날 버전에 비해서 지금 버전이 좀 활자체가 잘 돼 있어서 한눈에 보기가 좀 편합니다. 물론 지금 책도 오타는 있지만 옛날 책보다는 오타가 조금 줄었고요. 그 다음에 새 책을 사시면 아무래도 좀 공부하기가 좀 좋습니다. 새 책에다 좀 줄도 긋고. 저희가 이제 성배정공학이나 이런 책들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막 책을 3-4권씩 사거든요. 왜냐면 많이 보다 보니까 뜯어집니다. 뜯어지다 보니까 또, 왜냐면 책을 많이 볼수록 좋은 게, 그러면 한눈에 어디에서 그 중에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려는 훈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요약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서 답을 끄집어내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요. 목차를 끄집어내는.
그 연구반에서도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들었던 거에 의해서 키워드를 가지고 그 키워드 내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반복해 가면서 어떤 흐름을 끄집어내는 훈련을 할 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저라면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구성도 그리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영향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장점이라든가 단점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방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키워드를 맞춰가지고 답안지를 써 놓으시면은 어떤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형태에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주관적인 내용들을 갖다 껴 넣으시면 됩니다. 답안지라는 게 별게 아니거든요. 뭐 책 쓰는 사람들 보면 똑같습니다. 제가 어제 만났던 사람은 뭐 미얀마 죽이기라고 본인 책을 썼더라고요. 미얀마에 갔다 와서 자기가 미얀마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 책을 만들기 위해서 미얀마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답안지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쓰신다고 생각하고 그 책에 맞게끔 목차를 작성하고 거기에 들어갈 내용이 뭔지를 생각해서 집어넣는 훈련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책의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에필로그 나오고 그다음에 본론 나오고 나중에 결론 맺는 식으로.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들기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논문도 보면 짜집기 하죠. 다른 사람 짜집기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답안지도 짜집기를 해야 되는데 그 짜집기 할 모범 답안지를 지금 그 지성호 씨의 교재로 제가 선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쫓아가기에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만 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가시다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요 안쪽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사회 대비 발성배정 기술사 연구반 해가지고 거창하게 했나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매번 문제가 나옵니다. 오늘 배우실 게 HVDC, 하이 볼테이지 다이렉트 커렌터, 전기 방식의 원인과 대책. 아까 또 설명드렸지만은 전식입니다. 방식. 전식은 정기적인 부식이고 방식은 그걸 방지하는 겁니다. 부식이 되는 걸 방지하는 게 전기 방식이죠. 그래서 전기 방식, 부식 뭐 이런 부분이죠. 보시면 염해 대책, 염 소금 염자 아닙니까? 해, 뭐 소금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자 세대고 뭐 물론 이제 영어 세대도 있겠지만 근데 요즘 좀 추세가 영문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세대는 좀 떨어지고 이제 영어를 좀 많이 쓰셔야지만 됩니다. 문제도 막 코로전이 뭐냐 이렇게 나오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이게 코로전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게 부식인데 이게 코로전이 부식입니다. 지금 얘기한 똑같은. 근데 영어를 보고 뭐를 쓰라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스트레이트 조인트. 직선 접속이거든요. 그 정도는 내가 알아 하는데, 그럼 직선 접속이 뭐였지? 그럼 여러분 배우시는 여기 지금 케이블에 지금 시스 유기전압 저감 대책에서 나오면 이제 접지를 하죠, 본딩하는. 거기서 이제 조금 유치를 하시면 되거든요. 크로스 본딩 접지에 가서 보시면 NJ, IJ가 나옵니다. 노멀 조인트. 인슐레이션 조인트. 노멀 조인트는 보통 접속이고요. 인슐레이션 조인트는 절연 접속입니다. 그런 것들을 딱 보고 하시고, 근데 이제 거기에다 그림 그릴 게 별로 없으니까, 노멀 조인트 그림 그리고, IJ 그림 그리고, 크로스 본딩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또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는 거고, 10점짜리다 보니까 2개거든요, 문제를. 직선 접속 2가지를 설명하셔. 그러면, 직선 접속의 종류는 뭡니까? 보통 접속하고, 절연 접속이 있습니다. 노멀 조인트는 뭡니까? 보통 접속이니까. 도체도 접속이 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시스도 접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절연이 안 되고 다 접속이 되는 거고 절연 접속은 도체는 접속이 돼 있는데 그 다음 절연 부분이죠. 시스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접속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럼 그림 그려봤자 10점짜리면 한 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한 페이지 21줄이거든요. 21줄을 써야 되는데 몇 줄이나 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왜? 10점짜리면 10점짜리에 맞게끔 답안지를 쓰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10점짜리나 25점짜리에 안 되게끔 문제가 나왔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그만큼 포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과자 포장 보면 이거 옛날처럼 맛있어졌는데 하는데 포장만 커졌고 값은 올라갔습니다. 포장이 좀 커졌죠. 근데 내용물은 똑같습니다. 그것처럼 뭔가 포장을 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케이블 발화 원인 대책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됩니다. 시스 유기전압. 시스 유기전압은 오전에 설명드렸죠. 왜 생긴다고요? 예? 예, 정전용량 불균형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게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정전용량 불균형이긴 한데 사실 이제 도체의 전류가 흐르면 도체의 자기장에 의해서 시스에 뭔가 에너지가 유기가 되죠. 그 시스의 전압이 생기는데 그게 뭡니까? 에너지가 유기되는 게 왜 유기가 되냐 이거죠.
한 P짜리도 있을 거고 3P짜리도 있을 겁니다. 케이블이. 근데 3P짜리가 정정 용량을 불균형하다 보니까 바깥에 이게 밸런스가 돼 있으면 되는데 언밸런스가 되니까 바깥에 뭔가 에너지가 유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스의 전압이 유기가 되는 겁니다. 언밸런스 때문에. 그래서 상호 정정 용량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난다 이거죠. 근데 그러면은 대책은 뭡니까? 펀딩에서 접지를 예, 그럼 대책의 종류에는 뭐가 있죠? 서류 펀딩, 네. 크로스 펀딩. 예. 여러분들 그거 쓰시라고 30분을 드린 겁니다. 왜? 지금 제가 하기 전에 먼저 예습을 하라고 30분을 드린 거거든요. 예습을 하는 동안에 이거에 대해서 뭘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거고 제가 하는 방향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방향도 꼭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거 틀리면은 그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 답안지는 다 있습니다. 답안지는 다 주어졌는데 그걸 유추하는 부분을 계속 반복을 해드리겠다는 얘기죠. 시스 유기전압은 아까처럼 대책으로는 접지밖에 없다. 그럼 접지에 어떤 게 있냐? 3가지 접지 방식이 있다. 그래서 3가지 접지 방식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솔리드리 접지가 이제 완전 접지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편단 접지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크로스 본드 접지가 나오는 거고, 이 3가지 접지 부분을 쓰는 겁니다.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건데 처음에 뭘 써야 될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에서는 뭘 써야 되는지만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훈련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파이널반 가서 여러분 직접 써 나가는 훈련을 해야죠. 근데 이제 방향을 못 잡으니까 제가 방향만 잡아드린다는 거죠. 이게 나왔을 때는 이런 답안지를 써야 된다. 요게 나왔을 때는 요런 답안지를 써야 된다. 왜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죠.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이해하기 좋게끔 설명을 드리죠. 근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듣다 보면은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케이블의 열화 진단. 케이블의 열화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5가지가 있죠. 예. 여러분들 얘기하시라고요. 전기, 열화생, 키워드로. 전기적, 기계적, 열적, 화학적, 생물학적. 네, 전기, 열화생. 아니면 열화생, 전기. 열화상 카메라 쓰지 않습니까? 전기 쓸 때 열화상 카메라. 그래서 전기, 열화생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아니면 열화생, 전기를 외우시든. 그럼 전기적인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기계적인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만 하시면 그냥 나옵니다. 기계적인 충격이고 화학적인 부분 뭡니까? 아까처럼 뭐 고무 같은 게 뭐 외부에 재질에 있어가지고. 그럼 생물학적인 부분 뭐가 있을까요? 쥐가 갉아먹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어려운 게 없다는 얘기죠. 전기적인 부분은 이제 전기적인 열화 원인에 들어가서 보면 케이블에서는 이제 전수화를 외웁니다. 전기 트리, 수 트리, 화학 트리 해가지고 이제 트리라는 건 나무처럼 이제 뻗어 나간다는 얘기죠. 절연이 파괴가 되면서 나무처럼 뻗어 나간다. 그걸 전기적인 원인에서 뻗어 나가면 전기 트리, 물이 들어와서 침투해가지고 절연이 파괴되면서 뻗어 나가면 수 트리, 화학적인 원인에서 뻗어 나가면 화학 트리, 거기에 뭐 보타이 트리,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건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근데 이제 그걸 보기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각각의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여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를 배우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걸 공부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금은 제가 이제 방향은 이런 답안이 나왔을 땐 이렇게 가야 된다. 지중전설로 딱 하면은 이게 지금 3장이 나옵니다. 송배전공학에. 지중전설로하고 가공전설로의 차이가 뭐냐? 이걸 물어보고요. 장점, 단점. 지중전설로를 매설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냐? 어떤 방법이 있죠? 직매식, 관로식, 전력구식. 이렇게 3개가 나와야죠. 직매식, 관로식, 전력구식. 이번에 전력구에서 케이블에 대한 방제라든가 활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왔지 않습니까? 정리가 돼 있으면 지중 케이블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전력구식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끌고 나가는 거죠. 왜? 딱 그렇게만 나왔는데 그것만 쓰기에는 뭐하고 이게 왜 이렇게 나왔다는 전후 관계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점수를 더 받지 않을까.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쓰니까. 왜? 답에는 문제 물어보죠. 그럼 그 답만 쓰니까. 근데 그 답만 쓰면은 예를 들어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 다른 분이 수업을 들었는데 그 채점을 하는데 점수가 별로 안 나왔습니다. 답안을 다 썼는데요. 예, 그래 일로 와봐. 네가 쓴 답안하고 이 사람의 답안지하고 비교해봐. 답안지는 똑같은데 이 사람은 한 페이지를 적었습니다. 이 사람은 2페이지를 적었거든. 답안 내용은 똑같은데 이 사람은 그 앞에 왜 나왔고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좀 추가적으로 더 적었습니다.
당연히 이쪽이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답안은 다 적었는데요. 근데 점수가 별로 안 나온다. 왜? 상대평가제거든요. 채점자가 봤을 때 점수를 채점하는 데 있어서 답안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채점할 때 보니까 이 사람이 더 잘 적은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적더라도. 그럼 그 사람을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답안지는 다 똑같습니다. 모범 답안을 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차별이 나게끔 뭔가 쓰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뭐예요? 기본 모범 답안도 못 쓰는 상태에서 어떻게 더 많이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림을 좀 추가적으로 그리는 부분들은 이제 그 스터디반에서 아니면 연구반에서 이런 그림 좀 더 넣으셔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답안지를 보는데 쪽팔리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가르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 이거 맞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들고 오셔야지만 됩니다. 저한테. 그게 여러분을 위한 길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그 노트에다 쓰시든가 아니면은 가장 좋은 건 답안지 형식에다 써가지고 끝나고 나면은 그 답안지의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이 돌아가서 채워 넣는 훈련을 하셔야지만 그게 여러분이 것이 됩니다. 일단은 보고 썼더라도요. 그 보고 쓴 걸 뒤집어 놓고 안 보고 쓴 상태에서 아까도 얘기하셨죠. 지금 뭐 시험 봤는데 지금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잊어먹었나 이렇게 얘기하시죠. 잠깐만 놓으면은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절연 내력 시험 때린다는 얘기죠. 절연이 견딜 수 있게끔 내력을 시험 전압을 인가하는데 거기서 나왔던 게 이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도 똑같죠. 뭐가 있었죠? 충격 방정계 시점이 아니라 이제 충격 그 임펄스 전압이 나왔죠. 그래서 전압하고 전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라고 2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쓰여지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야죠. 절연 내력에 대해서 왜 시험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왜 전압하고 전류만 쓰면 한 페이지만 써도 땡이거든요. 그러면 외부에 이상전압이 있고 내부에 이상전압이 있는데 그런 외부 이상전압으로부터 어떤 그 기계가 제대로 견디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BIL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충격파 전압을 때린다. 그 절연 내력 시험에는 전압과 전류의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가셔야죠. 답안이.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힘들어 한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왜냐면 흐름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답안지를 쓰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많이 쓰셔야지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훈련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못 느끼시죠?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같이 시험을 보고 같이 답안지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쪽팔려 하시니까 제가 옛날에 10명 처음에 2008년도 여기 왔을 때 시험을 봤습니다. 거기 자기 이름을 쓰고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야지 답안지를 회수했을 때 자기 건지 아니까. 그렇게 해서 답안지 보면 쪽팔리죠. 점수를 매기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답안지를 보고 거기 보시면 그 10명 중에 지금 한 6명, 7명이 합격했거든요. 그렇게 답안지 써가면 하시던 분이. 그 분들이 오늘 점심 때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 농담시로, 연봉 2억 받는 친구가, 밥 사지 해가지고 그분이 밥을 샀거든요. 예? 모르겠습니다. 듣기로는, 세금 떼고 통장에 입금된 게 1억 2천이니까, 그럼 더 받았겠죠. 이제 해외 출장으로 갔다 왔으니까 체재비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받아서 아마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발성비전 기사가 돼가지고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해외로 가서 이제 건설하고 이런 부분도 하면서 자기 주가도 올리고 그러는 거죠. 경험도 하고. 그분도 나이가 저보다 40대 후반이거든요. 근데도 이제 나가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배우고 주가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이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요, 주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분이 그 자리를 가게 된 것도 주변에 이런 자리가 있는데 한번 해보겠지 않겠냐? 네가, 왜냐면 서로 얘기하면서 미래를 고민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미래를 고민하는 부분이 기숙사를 고민하는 거지 미래를 고민하진 않는데 기숙사를 따고 나면 또 다른 미래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임 같은 것도 같이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좀 쉬는 시간대에 여러분들끼리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누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겁니다. 한 번 적은 영원한 적이다.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다. 적도 자기 친구로 만들어야죠. 그게 이제 오래 가는 방법입니다. 세상 살아나가는 방법 중에. 유전체하고 유전열,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터치가 돼가지고 그냥 터치하면 넘어가거든요. 유전체는 뭐라고요?
절연체에서 예, 절연체하고 똑같다고 얘기했는데, 전하를 전달할 수 있는 물질. 여기 보면 유전체, 있다. 전하가 있는 몸체. 전하가 있는 물질.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자꾸 뭔가, 이게 뭐지? 그러면 자꾸자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만의 방식으로 쓰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럼 유전율은 그걸 전달하는 효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유전체소는 그 유전체로 인해서 손실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전하라는 거는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영향을 받으면 얘가 다른 쪽으로 뭔가 힘을 주는 겁니다. 전기에 보면은 전자가 있고 전공이 있고 전하가 있죠. 원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다 보면 이제 좀 안쪽으로 좀 깊숙이 또 들어가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좀 더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니까 기본 원리가. 그래서 유전체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들이 예? 탄델타라고 그러죠. 그 유전정접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전정접. 네? 말도 좀 힘들죠? 탄델타를 왜 쓰느냐? 원래는 사인델타인데, 사인델타. 보시면요. 이렇게 써도 되고, 뭐, 다르게 써도 되는데, 요게 이제, R이 있고, 뭐, C가 있다. 뭐, 예를 들어, 사실은 이게 C고 이게 R인데, 개념적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 벌어진다는 얘기죠. 건물도 세워놨는데 얘가 벌어지는 게 뭡니까? 벌어지다 보면 금이 가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연체의 성능이 오래되면 얘가 똑바르지가 않고 뭔가 이제 성분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게 많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안 좋겠죠. 피사의 사탓도 어느 정도 기울어졌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지. 이거 조금 더 기울어지면 얘는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재는데 문제는 뭡니까? 사인 델타는. 사인은 뭐죠? S니까. 빗변분의 높이. 예? 밑변분의 높이는 탄델타고요. 요거 분의 요게 사인입니다. 근데 여기 부분을 계산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이만큼 각이 갔으니까. 근데 요거는 기준에 측정이 돼 있으니까 측정하기가 쉽고요. 요것도 변화된 부분만 측정하면 되니까 이거분의 이거나 이거분의 이거나 같기 때문에 탄델타로 쓰는 겁니다. 원래는 사인 델타인데. 각이 적어서 그런가? 예, 각이 적기 때문에. 각이 적고 그다음에 이게 이 변화량이 여기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그래서 사인 델타를 탄 델타로 그냥 같이 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탄 델타를 쓰기 위해서 유전정접을 하기 위해서 유전정접 장치의 접속 방법 있죠? 그걸 이제 보시면은 얘 해가지고 이렇게 4개를 딱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 R이 있고, 여기 C가 있습니다. 여기 R이 있고, 여기 C가 있습니다. 여기 R이 있고, 여기 C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제어를 해가지고 계산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죠? 요 방법을? 탄델타 측정할 때 여기 접속하는 방법을 뭐라 그러죠? 책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쉐링 브릿지법. 쉐링 브릿지법. 여기 보시면 나눴다 이거죠. 나눴다. 그냥 쉐링은 공유하다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나오는 부분은 얘하고 얘 곱한 거하고 얘하고 얘 곱한 거는 같다라는 그런 이유죠. 그러니까 나중에 효율 계산할 때도 4개를 갖다가 양쪽 곱해가지고 이 2개가 같았을 때 효율이 최고다. 이것처럼 여기도 뭔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하고 여기를 곱한 값하고 여기하고 여기를 곱한 값은 똑같다 이거죠. 왜냐면 회로 이론 쪽으로 얘가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데 요거를 이렇게 곱한 값이나 요걸 이렇게 곱한 값은 같아야지만 여기 들어간 거하고 나온 거의 값은 같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개념적으로 보시면. 근데 얘하고 얘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 기기 자체에서 요것도 고정되어 있고 요게 실제로 그 시험기의 가변 저항입니다. 이게 시험기에서 뭔가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요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이건 그 피보호기기 이게 피보호기기 쪽입니다. 이게 실제 설비고 요거는 그 기기에 내장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기기에 내장되어 있는 데서 뭔가 변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 값이 뭔지를 알려면 얘는 고정되어 있다면서요. 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 값을 뭔가 변화를 시키면 얘 값이 뭔지를 알겠죠. 우리가 뭘 변화를 시켰는지 아니까. 그래서 여기서 R 값을 변화를 시켜가면서 여기하고 만나다 보면 요 C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C 값이 여기하고 만나는 부분이 요 P 보호 요 우리 설비에서 얼마나 이게 변화가 됐는지 요거를 알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근데 쉐링 브릿지 법은 탄델타법.
유전정제법에서 쓰는 거, 다른 쪽에서 쓰는, 케이블 쪽에서 쓰는 방법들은 또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쉐링 브리지가 아닌. 그때는 이제 R하고 C가 아니라 C가 들어가는 거죠. C가 들어가면 쉐링 브리지를 해가지고 탄델타고요. 다른 게 들어가면 이제 저항 쪽이 들어갑니다. 그쪽에는 콘덴서가 일부만 들어가고 콘덴서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는데 거기는 콘덴서가 세 개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림도 보면서, 비교를 하면 됩니다. 지중 케이블의 사고 지점을 검색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머레이 루프법, 머퍼라다로 외우거든요. 옛날 머털 도사가 있다 보니까 머퍼라다 해가지고 머레이 루프법, 펄스 레이더법, 아크 반사법, 디케이 반사법, 이런 식으로 이제 디케이법 해가지고 외우면서 그 순서는 어떻게 보냐? 다른 사람의 답안지가 모두 그런 순서로 답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답안지도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순서는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중선로 케이블 사고점 검출. 요 뒤에 또 그림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시면 이제 또 똑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림이 똑같은 것 같으면서 약간 차이가 나니까. 거기선 또 무슨 법이냐? 휘스톤 브릿지법. 브릿지가 뭐죠? 다리입니다. 다리. 아까 4개죠. 다리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다리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4개 다리 보면 이렇게 해서 다 힘을 받쳐주지 않습니까? 근데 휘스톤 브릿지법. 이건 유전정답이니까 짝수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쉐링인지 휘스톤인지 그거 헷갈리면요. 케이블 세 글자 아닙니까? 휘스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유전정답은 짝수니까 쉐링 브릿지법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무식하게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통신을 하는데 통신에서 2분 있고 오드가 있습니다. 이 짝수 홀수가 뭔지 모르거든요. 통신 방식에서 RS485 모드버스 통신에서 페리티에 대한 2분 오드 논 방식이 있습니다. 2분이 짝수일까요? 홀수일까요? 찍어보시죠. 2분이 짝수다. 짝수. 네. 2분이 홀수다. 짝수는 3분만 들고 홀수는 아무도 안 듣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짝홀 해가지고 짝수고 이거 홀짝홀 해가지고 얘 홀이다 이렇게 외웠었나. 이거 홀짝 해가지고 짝이니까 짝이고. 아니 영어 단어가 안 외워지니까 그만의 방식으로 외우는 겁니다. 그거 절대 안 잊어먹죠. 저는 이게 나중에 나와도 숫자만 세면 되니까. 예를 들어 어떤 것도 얘기를 했었냐면 외우는 방식을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때 설명했을 때 9 곱하기 1은 얼마? 9 곱하기 2는 얼마? 이거 모르시진 않지 않습니까? 18. 9 곱하기 3은 27. 여기서 뭔가를 이제 외우기 위해서 법칙이 생기다 보니까, 얘는 합이 9구나. 얘도 합이 9구나. 얘도 합이 9구나. 그럼 9, 4, 36. 합이 9인가요? 3 플러스 6. 95. 45. 합이 9인가요? 이런 식으로 어떤 법칙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외우시는 거죠. 누가 다른 방법이 있나요? 물론 이게 다 완벽하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마다 뭔가 법칙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지만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살로 작용 인터턴스 작용량은 좀 뺐습니다. 왜냐면 요게 1장, 2장, 3장 정도거든요. 근데 요거 하다가 요것도 들어가면 여러분 또 혼돈이 일어난다. RLCG가 들어가면. 근데 여기에 지금 이게 2006년도 대비를 해가지고 설명을 한 거고 지금 여기 4개 정도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게 되면 오늘 그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대략 한 10문제에서 15문제 사이로 넘어갈 겁니다. 작용 인덕터스 작용 종료량 설명 드릴 수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시험 빈도는 좀 떨어집니다. 증명 문제다 보니까. 요즘 좀 계산 문제가 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근데 키포인트로 맥락은 설명을 드립니다. 맥락은. 자세하게 이게 지금 보시면 적분해서 이게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런 거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책 한 권은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책을 빨리 한 권 끝내고 천천히 가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공부하고 또 뒤집고 또 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책을 한 권은 빨리 끝내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또 다른 책을 또 봅니다. 그럼 똑같은 내용 또 있거든요. 빨리 넘어가면서 책에 없는 내용만 보는 겁니다. 이 책에 없는 내용만. 나머지는 쉽게 들어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책을 자꾸 여러 개를 봐야지만 됩니다. 연구반에서는. 그러니까 저번에는 박창수 씨 서브노트를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의외로 시험 문제가 또 많이 나왔습니다. 변정기계 내진 대책 같은 거 거기서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다. 나머지 것들도. 왜? 그때는 박창수 씨 서브노트 하면서 시험 빈도가 높은 분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잘 찍어서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추세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우연히 맞아 떨어진 것 뿐이죠.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방식이 똑같은 겁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걸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험에 많이 나온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모르니까 일단 그렇게 쫓아가고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감이 있다 보니까 시험에 나올 문제는 그대로 가져가지만 현재 어떤 게 좀 변화하는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맞춰서 하시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 차별을 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문제를 더 가져간다는 얘기죠. 100문제에서 150문제에서 200문제에서 300문제까지. 다른 사람 150문제 가져갈 때 여러분은 300문제를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확률이 높은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150문제만 가져갈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죠. 300문제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못 쫓아옵니다. 300문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스터디반에 가서 매번 1대1로 주고받고 해야죠. 근데 지금은 일방적이죠.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쫓아오는데 지금 오전반에도 보면은 쫓아오면은 쫓아오기 바쁩니다. 그걸 아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혼자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다른 데도 강의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오셨으면은 하나는 꼭 알고 가셔야지만 됩니다. 하나. 궁금한 거 하나. 그러면 성공하신 겁니다. 여러 개를 알고 가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서로 부족하니까 궁금한 거 하나는 꼭 알고 가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는 꼭 하나가 아니라 10개씩은 가져가셔야죠. 그 10개가 모이다 보면 100개가 되고 100개가 모이다 보면 수백 개가 되겠죠. 네, 약간은 정신교육입니다. 이거는 사실 다른 건 없고요. 또 어디 있나 이게 그렇게 보셨죠? 이게 지성호 씨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자, 답안지를 보기 전에 이 키워드를 얼마나 보셨나. 반복이니까 어차피 이따가 가면서는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 다 지금 설명드렸죠. HVDC, 전기방식 원인 대책, 염해 대책, 복도체 채용 단장점, 전선의 진동 및 도약, 성배전 계획 및 설계.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죠. 계획 및 설계. 안 해봤으니까. 케이블 발화 원인 영향 방지 대책. 왜 불이 붙냐 이거죠. 불이 붙기 위한 사면소가 뭐냐. 불이라는 건 연소입니다.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발화원이 있어야 되죠. 불이 없으면은 못 붙죠. 그 정글의 법칙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비벼가지고 뭔가 불이 나야지 그걸 호호 불어가지고 그걸 띄울 거 아닙니까? 그 필요한 게 뭡니까? 공기가 있어야죠. 공기가 없으면 안 탑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죠? 탈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죠. 불과 공기하고 탈 수 있는 물질, 이게 그 연소의 사면소입니다. 그러면 이 케이블은 탈 수 있는 물질이죠. 공기는 있죠. 그러면 왜 불이 났냐 이거죠. 왜 불이 날 수 있는 원인이 뭐냐? 그럼 그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뭐냐? 원인을 알면 방지하겠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걸 보시면 되고요. CCU 기전하면 됐고 뭐 지중선으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사고적 검출까지. 오늘은 한 요 13번까지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 제가 이제 그 수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스캔을 다 떴습니다. 이거 뭐 오전에 다 보셨던 건데 이따가 볼 때는 오전에 보셨던 거니까 직류 성전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간다. 또 들으니까 쉽습니다. 왜? 오전에 듣고 또 들으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 그릴 수 있나요? 이제는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덮고 한번 해보십시오. 되나? 뭘 빼뜨리더라도 하나를 빼먹습니다. 뭘 빼뜨리더라도. 그래서 그걸 빠뜨리지 않게끔 이제 보시면은 제가 얘기했죠. 더 많이 그려주면 되는 직류 성전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직렬 리액터를 한다. 그럼 직렬 리액터 조금 평활이니까 그 평활이 왜 이러냐? DC를 만들었기 때문에 평활이 이루어지죠. 그럼 이쪽엔 AC나 DC 변환기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지금. 그러면 그 이쪽에 분명히 차단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그릴 공간이 없으니까 안 그린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전단에는 어떻게 되냐? 왜냐면 이 변환기들이 오전에 얘기했던 게 렉티파이어, 인버터, 컨버터, 인버터, 뭐 VSD, VVF 막 설명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전압이 높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소자에 대한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전압을 낮춰주는 양쪽에 변압기들이 있을 거고, 그 변압기를 제어할 수 있는 차단기들이 전단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한전 계통이고 이쪽도 한전 계통일 거다. 근데 이쪽은 직류성전선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무효전력 같은 게 공급이 안 되니까. 이 무효전력이 나왔잖아요. 직류에서. 무효전력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용 가는 무효전력이 필요한데 무효전력이 없으니까 무효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동기조상기하고 콘덴서가 여기 들어간다.
예? 그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쓰는 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개념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서 그림을 그려버릴 때 해야죠. 구성설비 해가지고 쭉 설명드렸었죠. 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자료는 이제 기본반에서 들어가니까 그걸 보고 참조를 하시고요. 여기선 간단하게만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쓰는 것들은 그거는 이제 그 스터디반으로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좀 내공이 있어야지만 되니까. 왜 이것도 지금 못 쓰는데 이 다음 걸 설명하면 여러분들 힘들어하니까 저는 이제 포맷만 잡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요 정도 포맷은 기본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게 딱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더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기본반 하시면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기본반에서는 이 포맷만 잡아가지고 하면 성공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은 이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